네, 또 나왔습니다. 아, 분위기 좋네요. 네. 뭐야 이러지 않으시고 웃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중학교 이제 1, 2학년 지방을 좀 돌다 보니까 1, 2학년 학부모님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안 보여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지방은 제 생각보다는 학생들이 좀 많이 왔어요. 근데 서울은 주말에 하는 거라서 학생들이 좀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조금 더 익숙해지면 이제 보이겠죠,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근데 학부모님들께서는 진짜 부탁인데요, 오늘 집에 가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애한테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늘 이제 이거 듣고 가시면 굉장히 격양된 상태에서 가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격양된 감정만 전달되지 내용은 하나도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애가 그걸 듣고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뭔가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낮에 어디 갔다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시지 말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많이 하셨다가 좀 이렇게 감정 가라앉히시고 나중에 전달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나중에 수요일 이후에, 다음 주 수요일 이후에 저희 이투스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시 보기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애가 컨디션이 아주 좋은 날 맛있는 거 먹이신 다음에 같이 앉아서 좀 보시면 아이도 뭐 이렇게 듣는 게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3입니다. 그러니까 중3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중3에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런 걸 듣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저런 것들에 대해서 듣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특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과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큰 비극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잘 보시면 왼쪽에 다 있는, 양쪽에 다 있는 말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오늘 분위기 되게 좋다. 시작한 지 3분 만에 지금 대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감동적인 하루네요. 입시가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수능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학생부라는 게 있죠. 그렇죠? 왼쪽에는. 근데 오른쪽에 학생부라는 건 없지만 학교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명회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 가시면서 들은 게 없다고 하시고 가시고, 학부모님들이 듣고 싶은, 학생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말씀을 못 드리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저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입시와 수능과 학생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수능이라는 거는 수능의 입시적인 의미도 있지만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2부에서 들으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부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고등학교 학생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을 3부에서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1부에서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수능과 학생부가 입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기억나는 게 몇 개가 있으시면 된다고요? 2개가 있으시면 된다고요. 되셨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대학 입시부터 얘기를 해봤을 때 대학 입시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대학 입시의 주체는 대학이죠. 그러니까 대학 입시의 주체가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학생은 어디까지나 대학 입시에 있어서 객체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뜻은 주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를 이해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나 뭐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학생, 그 학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학이 볼 때 뭐한 학생이 필요한 거예요. 아름다운 학생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대학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나?
대학은 입시를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나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대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대학은 당연히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그 작년에 중3 설명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게 뭐였었냐면, 학부모님들, 특히 이제 어머님들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수능 세대가 별로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하면서 이제 수능 세대가 좀 많지 않을까? 그리고 수능 세대가 많으면 제가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수능 세대 학부모님들은 지금 입시를 이해하기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학력고사 시대보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지방을 가면서 그런 기대를 갖고 갔는데 그렇지 않더군요. 저는 뭘 봤을 것 같으세요? 이때까지 한 것 중엔 제일 대답 소리가 컸던 건 아시죠? 그러니까 그쵸. 뭐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냥 그 학력고사 시대에는 뭐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이미 답은 나온 상황 같고, 그래서 학력고사 시대에는 우수함의 기준이 뭐에 있었던 거예요? 학력고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학력고사 시기가 지나면서는 우수함의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학력고사 시기처럼 학력고사가 우수함의 유일한 기준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뭐가 유일한 기준이 돼야 돼요? 수능이 유일한 기준이 돼야 되는데, 대학들이 생각하기에 수능을 잘 보내도 우수한 애지만 3년 내내 내신 시험을 굉장히 잘 보내도 뭐한 애다, 우수한 애다, 이런 판단이 쓴 거죠. 그러면 대학이 고민하는 건 3년 내내 내신을 잘 받은 애랑 수능을 잘 보내 중에 누가 더 우수할까인데, 그건 답이 없죠. 그러면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예요? 둘 다 뽑으면 돼요. 그러니까 정원이 2명이면 옛날에는 수능으로 뛰어난 애를 2명 뽑았다가 지금은 수능 1명, 내신 1명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입시체계가 변화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그럼 이 우수함의 기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우수함의 기준을 저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전형 요소의 우수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 요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2가지를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렸는데, 그 2가지 중에 물론 그 2가지는 각자가 다 다르실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르신데 그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단어는 전형 요소라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전형 말고. 그러니까 전형 말고 전형 요소라는 게 있다는 거고, 그 전형 요소의 성격을 이해하거나 또는 그 전형 요소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저 전형 요소가 제가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 개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 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입시 체계, 2022학년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입시 체계의 전형 요소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저렇게 5가지의 전형 요소가 있고, 이 5개의 전형 요소를 조합해서, 자, 뭐 해서요? 조합해서 전형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전형에만 관심 있고 전형 요소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대학은 교과 100%로 뽑습니다. 되셨죠? 근데 또 어떤 대학은 교과 70에 서류 30으로 뽑습니다. 또 어떤 대학은 교과 60에 면접 40으로 뽑습니다. 그러면 이 3개 대학의 합격자는 같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다를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려워요? 이 3개 전형은 합격자가 같을 가능성과 다를 가능성 중에 어떤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다를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 3개 전형은 같은 전형이에요? 다른 전형이에요? 다른 전형이잖아요. 근데 대교육이나 교육부 기준으로 이 3개 전형은 모두 같은 전형입니다. 왜? 교과라는 전형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으니까. 그걸 교과 전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교과 중심 전형이라고 부르거든요. 따라서 우리 애는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갈 거예요처럼 허망한 말이 없어요. 교과 전형으로 가면 교과 100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교과 70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교과 60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형 요소라는 거를 기억하실 때 중요한 게, 대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전형이 아니라 전형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2022학년도에 나타난 변화, 즉 개편 방안이 저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큰 의미를 갖는 걸로. 자, 대구랑 대전은 다 실패했어요. 서울은 한번 잘 해보세요. 네. 자, 몇 덩어리죠? 어제 대전에서 어떤 맨 앞에서 열심히 듣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너무 큰 소리로 7덩어리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예. 그쵸. 예. 예. 저한테 뭐 그렇게 화를 내실 필요는 없잖아요. 예. 자, 저는 4덩어리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자, 그랬을 때 2, 3, 4번이 좀 묶여 있죠. 예, 좀 가깝게 있잖아요. 그쵸? 2, 3, 4번은 앞에 보셨던 5개 전형 요소 중에 뭐와 관련된 거? 그쵸? 수능과 관련된 거죠. 근데 6, 7이 또 묶여 있잖아요. 그쵸? 예, 잘 듣고 계시네요. 예. 5, 6이 묶여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5, 6은 또 뭐랑 관련되는 거예요? 5, 6은 서류와 관계되는 거예요. 앞에 학생부는 없었는데, 전형 요소가. 자, 전형 요소 5개는 교과, 서류, 대학별고사, 실기, 수능 이렇게 5개가 있었는데, 그 5개 중에서 얘는 서류랑 관계되는 거죠. 왜? 자기소개서나 저런 게 학생부는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7번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7번은 대학별고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5가지 중에서 뭐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 5가지 다시 말씀드릴까요? 교과, 서류, 대학별고사, 실기, 수능. 그럼 5가지 중에서 뭐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과의 변화가 없는 거고 실기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랑 실기는 변화가 지금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나머지 전형 요소는 뭔가 변화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따로 홀로 떨어져 있는 1번이라는 건 전형 요소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건 입시 전반적인 거와 관련되는 거니까. 뭔지 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전에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좀 전에 지금 현재의 전형 요소가 몇 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5개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보면 수능이라는 전형 요소와 서류라는 전형 요소와 대학별고사라는 전형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교과와 실기라는 전형 요소가 없어진다는 말이 없죠. 그쵸? 그러니까 정리하면 2021학년도까지와 2022학년도부터의 전형 요소가 똑같이 5개씩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되셨죠? 즉 전형 요소 중에 어떤 특정한 전형 요소가 삭제되거나 추가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입시의 변화가 존재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되셨죠? 무슨 말인지. 예.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한다. 예. 여기 여백이 있으면 뒤에 뭐가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찍으시면 또 찍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되게 친절하죠. 예. PT를 짤 때 그냥 막 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예. 그러니까 입시의 변화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근데 수능이나 대학별고사나 아니면 서류라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추가되거나 삭제되지는 않았지만 전형 요소의 성격이 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변화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전형 요소의 성격에 변화가 있다는 건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럼 더 나아가 생각하면 전형 요소를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거다, 이런 거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전형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라고. 근데 실기라는 전형 요소가 되게 보편적인 게 아니니까 그걸 빼고 대학별고사라는 전형 요소도 상당히 멀리 존재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주로 교과와 서류와 수능이라는 3가지의 전형 요소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다. 그 3개를 이해하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을 때 교과라는 전형 요소부터 생각을 해보면, 교과는 정량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값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것이 교과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기서 앞으로 많이 들으시게 되는 용어가 정량적이라는 단어예요. 정량적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뭐 한다는 뜻이다.
양을 잰다라는 뜻이다. 숫자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다. 근데 저 두 가지가 고등학교에 오게 되면 상대평가와 성취평가라는 말로 활용되게 된다. 저기서 익숙한 단어가 뭐예요? 익숙한 단어가 상대평가 익숙하세요? 이제 고1 되는 애들이 다 막내인가? 중학교 때는 뭘 해요? 성취평가를 하잖아요. 상대평가예요, 중학교 때? 아니죠. 네, 성취평가를 해요. 근데 고등학교에 가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빨리 적응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 상대평가라는 체계에 적응하시는 거예요. 애가 시험 보고 와서 얘기를 해요. 엄마 오늘 시험 봤는데 2개밖에 안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개밖에 안 틀렸다는 거는 그 전에는 많이 틀려왔다는 거죠. 그러면 뭐 평소에 5개씩 틀리다가 2개밖에 안 틀렸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학교 때까지는 잘했어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끝나시면 되거든요. 고등학교 학부모는 반드시 추가 질문이 있어야 돼요. 벌써 하시네요. 걔는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오늘 시험 봤는데 2개밖에 안 틀렸어. 그러면 걔는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그때 걔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상대평가의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잘하는 애는요 다 맞았을 거예요. 왜 물어보세요? 속만 시끄럽게. 그때 걔는요 우리 애랑 똑같이 평소에 5개씩 틀리는 애예요. 걔가 어떻게 받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애가 갑자기 말을 더듬어요. 그럼 이제 끝인 거죠. 그냥 끝나면 되는데 괜히 또 저녁 먹다가 착해 빠져가지고 저녁 먹다가 엄마 실은 아까 말을 못했는데 걔는 다 맞았어. 이러면 끝이지 뭐. 그러니까 상대평가의 핵심은 거기 있다는 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대평가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애들끼리 그래서 경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평가의 핵심은 그러면 몇 개 틀렸냐에 있어요? 위치가 어디냐에 있어요? 그쵸, 위치가 어디냐에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모의고사 보고 왔어요. 그럼 몇 개 틀렸냐고 물어보시면 돼요? 안 돼요? 뭐 들으셨어요 이때까지? 몇 개 틀렸냐고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몇 개 틀렸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위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너네 반에서 어디 있대? 뭐 이런 거. 그런 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엄마 오늘 시험 봤는데 다 맞았어. 쉬웠나 보지 이러지 마시고 잘했다고 하신 다음에 몇 명이나 이렇게 물어보셔요. 이게 또 더듬으면 이제 끝인 거예요. 아니면 뭐 절반 정도 다 맞았을걸? 뭐 이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평가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이 사례가 교과의 핵심적인 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A와 B 중에 누가 더 잘하나요? 이쪽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촬영하고 있어갖고 제가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A와 B 중에 누가 더 잘해요? 1등급이 잘하는 거예요? 9등급이 잘하는 거예요? 네? 그 등급 숫자가 낮을수록 잘하는 거죠? 예, 낮을수록 잘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웃으셨어요. 자, 얘네 둘을 단순 평균이라고 해서 쟤네 등급을 계산을 하면 둘 다 1.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차이가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누가 더 잘하느냐를 가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둘 다 그냥 잘하는 애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얘는 A라는 애의 2등급은 단위수가 3이고요, B라는 애의 2등급은 단위수가 4잖아요, 지금. 그래서 단위수를 넣어서 계산하는 걸 가중평균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가중평균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누가 더 잘해요? 이거 또 B라고 그런다니까? 낮을수록 좋다니까요.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누가 더 잘하는 거예요? A가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중평균을 넣으면 A가 더 잘해서 1.25여서 A가 더 잘하는 애가 된다고요. 뭔지 되셨어요? 근데 쟤네 둘이 받은 등급은 똑같죠? 저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A가 더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 둘 다 잘하는 애인데 교과적 기준으로 보면 A와 B가 잘하는 애 못하는 애로 뭐 한다는 거예요? 나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다른 설명은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저걸로. 그래서 만약 1.27까지 붙었다 하면 A는 붙고 B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과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저걸 정량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지 되시죠? 네, 저기서 선생님 저희는 그 과목이 4단이었어 이런 설명 필요 없다고요. 그런 설명 듣지도 않는다고. 교과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서류라는 놈은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서류는 도대체 뭔가? 2022학년도 서류는 저런 거예요. 뭐가 하나 빠졌냐면 교사 추천서라는 게 빠졌어요. 근데 잘 모르시는 용어가 뭐예요? 활동 보충 자료는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셔도 돼요. 네. 저걸 쓰는 애들 별로 없으니까. 저 두 개는 대학에 따라 다르고 전형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활동 보충 자료는 특히 요구하지 않는 게 훨씬 많아요. 근데 교사 추천서가 저기서 이제 빠지는 거죠. 네. 그리고 학생부는 교과와 활동이라는 걸로, 자 이제 교과 비교과 이렇게 촌스럽게 하시지 말고 교과와 활동이라는 걸로 나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류도 서류 심사를 한다라는 전형이 있다. 그러면 교과를 보나요? 교과를 안 보나요? 아니, 교과가 저기 적혀 있잖아요. 교과를 봐요. 교과를 보는데 서류에서의 교과라는 거는 앞에 교과에서 나왔던 거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교과는 저기에 무슨 단어가 있었어요? 정성 대신에 정량이라는 게 있었고, 우수성 앞에 뭐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결과값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과값의 우수성을 다루는 게 교과인데, 정성평가를 하는 서류라는 놈은 과정의 우수성을 다룬다는 거예요. 즉 똑같이 교과를 보더라도, 자 이게 앞에 봤던 교과랑 다른 점이 뭐예요? 여기서 앞에 보셨던 거랑 다른 게 두 줄이 있어요. 두 개. 앞에는 뭐랑 뭐만 있었어요? 단위수랑 등급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단위수 등급 사이에 뭔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 지금 뒤에서 오른쪽 뒤에서 두 번째 칸에 괄호 안에 뭔가 있죠? 예, 그게 뭐예요? 수강 인원이에요. 그러면 위에 건 338이고 밑에 거는 42죠? 예, 잘 듣고 계시나 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제가 틀렸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40이라고 한번 해봤어요. 예, 잘 집중력 좋네요. 자, 43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게 뭐냐면 저 학교 저 학년의 총원이 338명이라는 뜻이에요. 338 맞지 않나? 예. 근데 이 아이가 들은 저 과제 연구라는 과목을 들은 애는 몇 명이다? 43명이 들었다. 여기까지 되세요? 예. 근데 그 왼쪽 그 옆으로 가면 또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있죠. 예. 그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위에 있는 숫자는 20.3이죠. 예, 밑에 있는 숫자는 3.2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평균을 중심으로 20.3 정도가 흩어져 있고, 밑에 있는 건 평균을 중심으로 3.2밖에 안 흩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위에 있는 과목의 아이들의 점수 편차는 크고 밑에 있는 아이들의 점수 편차는 적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인데 밑에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조밀한 집단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 옆에 평균을 보니까 밑에 있는 게 더 높죠. 위에 건 59.8이고 밑에는 87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43명이 듣고 있는 수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얘는 평균보다 조금 높죠. 쟤는 전교 20등일 거예요. 그 순간 맨 오른쪽 끝에 있는 5라는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죠. 5등급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읽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서류를 볼 때의 교과를 보는 방식과,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건, 저런 내용을 다 기억하실 필요 없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서류 중심 전형에서 보는 교과와 교과 중심 전형에서 보는 교과는 보는 방식이 뭐하다? 다르다. 근데 2022학년도부터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학생부에 이런 모양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위에 거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맨 오른쪽 끝에 있는 뭐가 없다는 거죠. 등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뒤에 그 정 가운데 칸에 뭐가 하나 없어졌어요. 포준 편차가 없어졌잖아요. 그쵸? 뭔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조밀한 집단인지 흩어져 있는 집단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등급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성취도 A, B, C만 나오게 된다. 즉 지금 고1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진로 선택 과목을 전부 다 저렇게 표기하도록 바뀔 겁니다. 예를 들어 기하를 듣는데 기하가 몇 명밖에 안 들어서 등급이 불리할까 걱정이에요 라는 질문은 이상한 질문이 된다는 거죠. 뭔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기하는 등급 표시가 안 된다고요. 과학2를 듣는데 그것도 지금 등급 표시가 안 될 거라고. 우리 애가 경제학과 가고 싶어서 경제 수학을 듣고 싶은데 수강 인원이 적을까 봐 못 듣겠어요. 그건 이상한 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취평가제가 되면서 A, B, C의 세 개의 성취도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 옆에 괄호 열고 뭐를 표시해 주게 된다. 비율을 표시해 주게 된다. 그래서 A는 몇 %까지 우리 학교가 줬어요 라고 대학에 알려주게 된다. 그러면 얘는 30% 안에 드는 애다라는 건 되지만 걔가 1%인지 5%인지 10%인지 15%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 변화들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저 과목을 선택한 이유를 대학은 주목하게 되겠죠. 등급이 아니라. 뭔지 되시죠? 그런 변화들이 생긴다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변화들이 생길 거다. 서류의 변화 중에서는 저런 변화들이 생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번에 뭐가 있어요? 수상 경력이 하나 기재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회를 하나만 나가진 않겠죠. 그쵸? 그럼 지금이랑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저런 거 아셔봐야. 어차피 대회 나갈 거 아니에요, 애들이.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다른 부분에서 뭔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거. 이 두 개가 항목은 똑같은데 모양이 좀 다르거든요. 보이세요? 항목은 똑같은데 모양이 달라요. 위에 있는 모양은 지금 보시면 여기 왼쪽이 비어 있는데 찍으시면 안 되는데, 자, 위에 있는 거는 다 떨어져 있고 밑에 있는 거는 서로 다 뭐 돼 있어요? 연결돼 있잖아요. 그쵸? 위에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저거는 그렇게 고대하시는 서울대 입학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집에 있어요. 저 내용이, 저 도식이. 그 도식에서 해석을 제가 하면 저건 수동적 학생부 구조라고 볼 수 있고 밑에 있는 건 능동적 학생부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더 풀어드리면 위에 있는 거는 각 활동이 연계되는 거예요? 독립적인 거예요? 독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건 서로 다 뭐 돼 있는 거예요? 연결돼 있잖아요. 그걸 근사한 말로 연계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최근의 경향은 위에 거와 아래 것 중에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아래 거에 있단 말이죠. 위에 거는 언제 경향이냐? 입학사정관 전형 때 경향이에요. 입학사정관 전형 때는 위에 게 중요했어요. 근데 입학사정관 전형이 뭐로 바뀌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었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면서는 밑에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학부모님들의 관심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위에 있잖아. 상을 몇 개 받아야 되냐고. 상을 몇 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상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포인트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오면서 넘겼던 PT가 한 장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설명 안 하고 그냥 넘긴 게 있잖아요. 안 보시는구나.
일부러 넘겼어요. 자, 보세요. 밑에 보세요. 밑에 왼쪽 끝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열람 제한 필요 항목이라고 돼 있죠. 저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열람을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는 항목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학생부 항목 중에. 되셨어요? 네. 그랬더니 학부모도 대답하고 입학사정관도 대답했어요. 자, 저 질문을 풀어볼게요. 제가 열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하니까 열람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1위는 뭐예요? 세특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평가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행특이잖아요. 너무 다르잖아. 그게 문제라니까요. 학부모님들은 세특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입학사정관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비율도 장난 아닌 비율이에요. 저런 걸 흔히 압도적이라고 하죠. 압도적으로 행특이 많은데 학부모님들은 세특과 행특을 반반씩 나누어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입학사정관들도 세특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비율을 보면 비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더 이상한 건 수상경력으로 갔더니 입학사정관들도 수상경력을 얘기를 했는데 비율이 1.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특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행특이 추천서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종합의견은 추천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추천서 폐지하는데 다 동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시작할 때 대학이 입시의 주체라는 말을 한 이유는 대학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이해하셔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를 잘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에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뭐다, 어떻게 했는가에 있다. 그리고 그 어떻게 했는가를 네일 노트에 써라. 그래서 그거를 나눠 드리는 거다. 자, 그랬을 때 세 번째, 수능은 이런 체계로 바뀝니다. 이런 체계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확통과 미적과 기하 중에 뭘 선택할까요? 자, 아이의 입시가 딱 개입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도 굉장히 반이성적이 돼버려요. 근데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자, 선택 과목이 3개가 있잖아요. 저기 수학이. 그러면 3개의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없애려면,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는 걸 없애려면 저 3개의 선택 과목을 쉽게 내야 될까요? 어렵게 내야 될까요? 쉽게 내야 유불리가 없어지겠죠. 근데 시험은 일정한 난이도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난이도를 선택 과목이 아니라 어디서 둘 수밖에 없어요? 공통 과목에서 둘 수밖에 없죠. 뭔지 지금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확통과 미적과 기하 중에 뭘 선택하는 게 좋을까 보다 더 중요한 건 수원 수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저희 애는 국어를 못하는데 화작과 언어 매체 중에서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독서와 문학을 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런 고민이 굉장히 배부른 고민이에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사서 고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변화가 생기잖아요. 탐구 영역 17개 과목이 있는데 그 17개 과목 중에서 자유롭게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즉 사사를 해도 되고, 사사가 뭔지 모르세요? 사회를 해도 되고, 과학을 해도 되고, 사회과학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애는 어떤 사회 과목을 하는 게 좋을까요? 문과 갈 건데 몰라요. 더 웃긴 건 고1 때 저 17개 과목 중에 그 어떤 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통합사회 배울 거잖아요. 통합사회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를 고민을 미리 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국수는 오히려 공통 과목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더 강화될 거다라는 거,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정시 30%는 입시의 지형을 굉장히 바꿀 건가?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정시가 30%로 유지된다 그래요? 축소된다 그래요? 확대된다 그래요? 확대된다 그러죠. 그러면 어디선가는 뭔가가 뭐 해야 돼요? 비율이 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시 30%라는 말이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정시 30%는 학종의 비율을 낮출 것인가였어요. 초점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되셨어요? 네. 그랬을 때, 자, 4개 대학만 보죠. 4개 대학만 보면, 서울대를 보시면, 자, 저 통계는 나중에 가셔가지고 다른 통계랑 비교하시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통계를 낼 때 정원외나 특별 전형은 다 빼고 일반적인 아이들만 쓰는 전형으로 가지고 통계를 내기 때문에 비율이 달라요. 저게 교육부 발표 비율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서울대가 정시의 30%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라고 나와 있는 표예요. 예, 오른쪽 끝에 294라고 돼 있죠. 예, 저게 30%를 맞추기에 필요한 인원이에요. 자, 그럼 저 294를 저 앞에 있는 종합의 2392에서 294명을 갖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되셨어요? 예, 그러면 종합에 몇 명이 남죠? 전화기 뒀다 뭐 하세요? 제가 저나 2, 3부에 나오는 연사들이 하는 질문은요, 대부분 눈과 의지만 있으면 하실 수 있는데. 자, 그러면 2008명이 남거든요. 그러면 학종이 줄었다고 말할 수가 없죠. 뭔지 되세요? 예. 마찬가지로 고대 같은 경우도 보면 54명이 필요한데 그 54명을 어디서 가지고 오면 연대군요. 연대도 54명이 필요한데 연대가 저 54명을 종합해서 갖고 온다고 해도 1200명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종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문제의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시의 확대가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게 학종으로 치우쳐져 있는 상황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아셔야 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저기서 그런 논의를 하자는 자리가 아니니까, 입시의 큰 틀 자체가 변화한다, 변화하지 않는다, 변화하지 않는다는 게 초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을 가져야 되고 어떤 것들을 갖기 위해서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잖아요. 예. 이거를 PT 앞에 놓을까 뒤에 놓을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예. 근데 앞에 못 놓은 이유는 이것만 듣고 가실까 봐. 예. 자, 우리 애가 어떤 걸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 하면 여기 안 오셨을 거예요. 예. 그쵸? 예, 다 하면 여기 안 오셨을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즉, 심화된 학습이나 비교과 활동을 위해서는 어떤 고등학교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특목 자사고가 유리할 수 있고, 내신을 위해서는 일반고가 유리할 수 있죠. 그쵸? 예, 근데 수능은요? 아무 데나 가도 돼요. 그래서 뚫어놨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근데 사실 주목하셔야 되는 건 맨 마지막 줄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해야 잘하는 애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애는 일반고를 가야 되죠. 특목 자사고 가면 아무도 잘한다고 안 해줄 텐데. 진짜 부탁인데요, 앞으로 3년 동안 절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해서 입시에 성공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해서 입시에 성공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는데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지 마세요. 즉 우리 애가 일반고를 갔기 때문에 입시에 실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반고를 내신 따러 갔는데 내신을 못 따서 실패하죠. 그렇잖아요. 좋은 경쟁을 하기 위해서 특목 자사고를 갔는데 경쟁을 싫어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고등학교를 가서 입시에 성공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그걸 간 목적을 잊어서 그렇다고. 그 목적을 잊지 않는 게 필요한 거지, 그 목적 때문에 성공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중요한 건 목적을 잊지 않는 거지 어떤 특정한 유형의 고등학교가 성공과 실패를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등학교 유형을 정했으면 반드시 아이와 저 부분에서 타협을 봐야 됩니다. 너가 이 유형의 고등학교를 가는 건 이런 것 때문이야. 그걸 해야 해. 그러니까 그게 초점인 거지 그 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들, 학생들은 아니지만 학부모님들 다 유권자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특정한 고등학교, 유형의 고등학교에 유리하게 입시가 바뀌면요 표가 툭 떨어져요. 그래서 절대 그런 입시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자, 이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제 제가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가 될 확률이 높겠죠. 이제부터 정리해 드리는 게. 정시 비율이 30%가 맞춰진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 정시가 높아졌으니 수능에 집중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타난다. 저게 옳은 생각이다, 옳지 않은 생각이다. 옳지 않은 생각이다. 여전히 학생부와 수능의 체계는 지속되고 있다. 2022학년도에도. 그런데 수능은 지금 결판이 나요? 3년 반 있다 결판 나요? 3년 반 있다 결판 나죠. 근데 학생부는 누적과 지금부터예요.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은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집중할 수 있는 것에 고르라면 학생부와 수능 중에서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학생부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를 저희가 3부에 넣어 놓은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에 굉장히 큰 변화가 하나 있어요. 8월 17일 날 발표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4월 달에 발표했거든요. 무슨 일이 있죠? 약대가 전환됩니다. 지금 현 체계에서 2021학년도까지는 수능을 보고 약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약전으로 가야 됩니다. 약학전문대학원으로. 근데 2022학년도부터 통합 6년제와 약전이 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부 인원이 고3들 몫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뭔지 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이 갈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36개 정도의 약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 1,7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이 다 넘어오면 1,700명이 넘어오는 겁니다. 정원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되셨죠? 네. 두 번째, 유리한 선택 과목은 있는가? 그래서 그 유리한 선택 과목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이게 아까 옳다 그랬어요? 옳지 않다 그랬어요? 옳지 않다 그랬죠. 그렇죠? 네. 그러면 유리한 선택 과목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 공통 과목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 왜? 수학과 국어와 사과탐은 모두 상대평가고, 상대평가의 핵심은 점수에 있다 그랬어요? 위치에 있다 그랬어요? 위치. 근데 그 위치를 결정하는 게 누구랑 보냐예요. 그쵸? 근데 누구랑 볼지 아직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저게 유리한 과목이 있냐 없냐는 아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 과목 중심으로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되셨죠? 네. 자, 이제 세 번째 정도 되니까 패턴을 아시겠죠? 빨간색은 옳아요, 옳지 않아요? 패턴이 딱 나오잖아요. 옥색은 어때요?
오라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서류의 축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서류가 축소됐으니까 신중의 신인 내 신을 잘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색이에요 지금? 예, 저렇지 않다. 저게 아니다. 저게 아니면 이제 무슨 색이 나와야 돼요? 옥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뭘 해야 되냐? 핵심은 저기에 있다. 연계성과 태도와 의지에 있다. 그러면 저런 추상적인 걸 어떻게 실현할 거냐? 왜인지 물어보고 왜인지 생각해요. 학부모님들이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에요. 애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오늘부터 한 3, 4개월 연습하신 다음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근데 이게 왜 3, 4개월씩이나 연습이 필요한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자세가 돼야 되고, 무슨 말을 해도 화를 안 내야 되고, 대답을 안 해도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러워졌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엄마 수학 경시대를 안 나가면 안 돼? 그러면 뭐라고 하셔야 된다고요? 왜? 근데 애가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 들어주셔야 돼요. 왜? 부모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말이 하나도 없거든. 예를 들어 왜 이랬는데 애가 아직 수학을 실력이 안 돼서 너무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엄마 아빠는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나가야지.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 이유를 대면 된 거라고. 왜라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해야 연계성이라는 게 생긴다고요. 되셨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이 앞에 세 장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그리고 저런 데가 있어요. 네. 학부모님들, 학생들 이제 지금 보니까 학생들 좀 있네요. 네. 들어오시면 안 돼요. 네. 들어와봐야 너네 욕밖에 없어.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고 학부모님들께서는 네이버에 그 밴드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투스 검색하시면 저런 게 나와요. 네. 들어오셔가지고 다른 학부모님들과 불안을 공유하시면 됩니다. 네. 저 밴드의 목적은 이제 불안을 공유하는 데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애가 중3인데 뭐 이상하게 공부를 안 하네요. 그럼 그 밑에 댓글이 막 달릴 거예요. 여기 부산인데 저희 집도 그러네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달릴 거예요. 지금 시기에 들어오시는 게 되게 필요한 게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배 고3 학부모님들께서 질문을 엄청 올리고 계세요. 그럼 그런 걸 이렇게 보시면 3년 뒤에 저런 고민을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걸 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2개 정하셨어요? 뭐 기억하시지? 기억할 만한 말이 없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후회하시지 말고 2개 기억하시고 수요일 날 이후에 다시 보기 올라오시면 또 들으시면 되죠. 그렇죠? 네, 그러시면 될 겁니다.